아, 좋아. 어떻게 알았지? 자, 오늘은 간슬게 32쪽을 할 건데, 간슬게 7-1에 32쪽을 할 건데, 32쪽을 할 건데, 창선감의록을 할 겁니다. 창선감의록. 일단 간슬게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조성기라는 사람이 쓰긴 했어요. 근데 뭐 작가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귀엽게 봐주고, 요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어디와 연결되어 있지? 수완 55쪽. 어떻게 알아? 수완 55에 뭔데? 아, 이거 아니다. 맞는다, 씨. 자, 수특 239입니다. 흠뻑 속을 뻔했네. 자, 수특 230, 뭐라고 했지, 내가? 몇 페이지라고 했지? 9페이지. 239쪽과 연계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239에는 뭐가 나왔냐면 사시남정기. 자, 이게 왜 연결되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사시남정기 요게 239쪽에 나왔는데, 이 사시남정기가 나오는 239에서 여기서 EBS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 뭐냐, 얘는 왜 사시남정기라는 걸 실었냐. 가만히 봤더니 이 사시남정기가 당시 조선사회에는 세교에 도움이 된다고 했대요. 세교에 도움이 된대. 세교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가르치다. 세상을 가르치다. 여기에 도움이 된대요.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절대로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잡문을 보지 말래요. 그래서 성리학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사시남정기만은 읽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세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기를 권유합니다. 읽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읽기를 권유했냐? 여기 등장하는 사씨가 바로 뭐냐면, 이 사씨가 어떤 사람이야? 얘가 되게 긍정적인 건데, 이게 바로 조선 여인의 본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조선 여인의 본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가서 얘기합니다.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난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첩을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대부 남자들이 해야 하는 말인데 좀 깨름직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대놓고 어떻게 써? 부인이 알아서 해주니 조선시대 남자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사대부들은. 그래서 이 조선시대 여인의 본복이니까 양반 남자들이 읽으라고 막 합니다. 읽을 수 있게 읽어. 이렇게 살라는 얘기겠죠? 결국 이게 뭐냐면 조선 여인의 윤리지침서야. 일종의 윤리지침서야. 자, 그래. 그렇다면 요 조선 여인의 본보기와 같은 거라면 바로 이런 본보기에 해당되는 거, 교훈을 줄 수 있는 거, 일종의 윤리지침서에 해당되는 거, 요거.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유사. 바로 뭐냐면 큰 축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입니다. 처첩 간의 갈등이 나온 거니까 큰 축으로는 유사한 건데, 근데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누군가의 본보기, 윤리지침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본보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어떤 귀감이 되는 거 있죠? 야, 이 새끼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귀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일종의 윤리지침서, 윤리지침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가장 큰 기능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가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사씨 같은 사람. 그 안에도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요번에는. 그 다음에 윤리지침서, 남자의 윤리지침, 여자의 윤리지침. 그래서 실어 놓은 것이 창선감의록입니다. 자, 이 창선감의록은 많이 나왔어요. 수특에, EBS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한번 해봐요. 조성기가 썼고요. 창선하면 선을 드러내다입니다. 선을 드러내다, 뭐 이런 정도. 선을 융성하다,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감의록이네. 감은 감동하다. 감동하다. 의는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러면 선을 드러낸 의로움에 감동하다, 뭐 이런 정도. 굳이 해석을 한다면
싸우지 않으면 뭐 의리에 감동한다? 뭐 착한 뭐 선을 드러내 그 의로움에 감동한다. 뭐 선을 드러내 의로움에 감동한다. 뭐 굳이 쓰자면 뭐 이런 정도. 그래, 좋아. 우리가 저번에 아까 정수정전이 나와서 우리가 유사작품을 하면서 홍계월전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쭉 봤는데, 요번에는 사치남정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창선가미록을 좀 디테일하게 좀 쭉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쫙 풀어볼게요. 엄청 길어요. 자,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지점들은 갈등이 있는 지점이잖아. 거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빨리 봐요. 자, 일단 누가 등장하냐면 화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화욱과 남매지간이 있어요. 남매야. 그러니까 화욱의 누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화씨 부인이겠지. 그렇죠? 화 부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화씨니까.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성염이라는 애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성부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성염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돼요. 그 밑으로 자식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성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누나인 성부인과 조카인 성준이 화욱의 집에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은 당연히 화욱이겠고 나중에 화욱이 없어지면 집안의 어른이 누가 되는 거야? 성부인이 되겠지? 좋은 놈 나쁜 놈 표시를 먼저 해볼게. 화욱이라는 놈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성부인도 집안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써? 집안의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이 성부인이야. 일단 화욱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해 볼게. 자, 화욱이 있는데 화욱은 그 밑으로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을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부인을 밑으로 내리는 게 맞나? 옆으로 하는 게 낫나? 일단 부인을. 자, 부인은 누가 있냐면 심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씨 결혼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정씨. 이렇게 세 명의 부인을 가져요. 자, 그런데 요씨는 지금 성씨가 요씨라고 그런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화빙선이라는 여자애를 낳아요. 그런데 일찍 사망합니다. 일찍 사망해요. 그 다음에 심씨는 화욱과 심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우리의 화춘이라는 애가 태어나는데, 자, 이 심씨와 화춘이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씨와 화춘이 이 집안의 부정적이야. 화춘이라는 아들은 좀 바보 같아요.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고 되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다혈질입니다.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화춘은 화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멍청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대는 지금 몇 살이냐면 얘가 16세, 한 13세, 그 다음에 10살 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 화욱은 누굴 좋아하냐면 정씨 밑에서 태어난 화진이라는 애를 좋아합니다. 화진이라는 애를 아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공부도 잘하고요. 아주 똘똘합니다. 똘똘해요. 그러니까 이 화진이라는 애를 긍정적으로 해볼게요. 저 화춘이라는 애와 정반대입니다. 얘는 어진 성격을 가져요. 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애야. 자, 그 다음에 화빙선도 긍정적인 여인이고, 요씨는 이 사람이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죽어요. 그래서 얘는 표시 안 하고요. 정씨는 화욱이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정도 따지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얘도 일찍 죽게 됩니다. 자, 요 상태가인데 화욱은 화진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화욱이 자식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이 성준까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성준도 일단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데리고 나서 이제 글을 짓습니다. 여보, 아줌마 글 좀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더 빼앗나냐면 장자가 화춘이 장자거든요. 근데 이 화진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래서 화욱이 화춘한테 화를 냅니다.
넌 새끼야 장자라는 새끼가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넌 새끼야 동생한테 좀 배워 새끼야. 너 앞으로 동생을 스승으로 모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화근이죠. 그러니까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말이죠. 물론 화춘도 지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지금 조카라네? 그 친구가 아니 뭐지? 동생들 앞에다 놓고 자기를 망신을 줘버리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심씨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씨가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죠? 아니, 왜냐면 심씨가 화욱의 장자인데, 장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해서 부글부글 한 거야. 근데 옛날 조선시대는 어떻게 해서 남자가 얘기하면 뭐 거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겉으로 내색을 못하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욱은 집안에 이런 것도 있지만 바깥에 황제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를 좀 볼게요. 얘하고 자, 엄숭이라는 애가 이제 나올 거야. 엄숭은 일단 간신입니다.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엄숭은 간신인데 화욱은 당연히 충신이겠지. 충신이겠죠? 자,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도 시험에 나올 법하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서로 갈등하는 요 부분을 요렇게 좀 빼볼게. 옆으로 좀 빼볼게. 저 부분을. 자, 이제 중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황제가 있는데 당연히 화욱은 어떻게 해서 충신이겠죠? 자, 화욱은 얘는 충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간신인 누가 있냐면 엄숭이 있는데 엄숭을 황제가 가까이 합니다. 얘와 가까이 하는 거야. 얘는 간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충신이 바라볼 때 엄숭은 쟤는 세상 나쁜 놈인데 저 간신이 항상 임금 황제 옆에서 막 제잘제잘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황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째로 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통째로 이 간신이 판을 치니까 이 전체가 다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10살인 화진이 화욱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얘가 10살 때야. 10살인 화진이 화욱이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버지 제가 공자의 책을 좀 읽었는데 조짐을 보고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실은 이런 간신의 무리에서 임금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이 조짐을 보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라냐면 조짐을 보고 떠나라라는 공자의 책 문구 떠나라는 책 문구를 얘기해요. 그때 화욱이 10살밖에 안 되는 내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화욱이 와, 넌 정말 똘똘이다. 넌 내 아들이 맞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소흥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소흥은 뭐냐면 여기가 고향이야. 고향. 그래서 소흥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진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화욱의 말에 화욱이 좋아하는 말들을 쏙쏙쏙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화욱은 화진을 편애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주 드러내고 편애를 하는 거야. 자, 요런 거 체크. 다음. 자, 화춘의 이제 부인을 한번 쳐볼게요. 화춘의 부인이 있는데 바로 임시 부인이 있습니다. 임시 부인. 임시 부인이 바로 화춘에는 긍정적인 여인입니다. 긍정적인 부인이야. 가장 긍정적인 부인이고, 그 다음에 화진은 누구라면 부인이 2명입니다. 두 명이야. 자, 일단 요 화빙선은 바로 뭐냐면 유공자와 만날 거야. 유공자, 유씨 애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눌 거고요. 다음, 여기 지워도 되지? 좀 놔줘. 빨리 써. 자, 지운다. 여기 슥 지우고. 자, 다시 화진은 2명의 부인을 가져요. 2명의 부인. 첫 번째는 윤옥화라는 애를 가져요.
당연히 뭘까? 윤씨 부인이라고 나오겠지. 뭐 당연한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남채봉이 나옵니다. 남채봉이 나와. 뭐 당연한 말이지만 남씨 부인으로 나오겠죠. 그죠? 남씨 부인. 그러면 자, 여기 둘 다 긍정적인 애입니다. 윤옥화도 긍정적이고요. 그죠? 남채봉도 되게 긍정적인 애야. 자, 그런데 우리 간슬기에 나온 지점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야. 저 화옥 저 집안이 아니라 요쪽 윤옥화와 관계된 집안이야. 그러면 지금 요 윤옥화와 남채봉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를 윤옥화와 남채봉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좀 찾아볼게. 자, 윤옥화는 윤혁이라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윤혁인데 이 윤혁과 화옥은 서로 가까운 친구지간입니다. 그래서 윤혁의 부인이 조씨 부인이고요. 조씨 부인이고 여기에서 둘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자 이렇게 볼게.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요. 윤옥화와 남동생인 윤여운이 태어납니다. 윤옥화와 윤여운이 태어나요. 얘는 남자야.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야. 쌍둥이야. 그런데 윤옥화가 누나고요. 윤여운이 동생이야. 조금 시간 차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저걸 정확히 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지금 거기에 우리 책에 보시면 진도독이라고 나옵니다. 도독은 장군이야. 장군을 할 때 도독이라는 벼슬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늘려볼까? 여기 잘리지? 자, 누가 나올까 하면 진형수라는 애인데요. 얘가 진도독이야. 도독은 장군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 맞지? 어디까지 나와? 여기? 이런 씨.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흔들어 또 옆으로.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오씨가 있습니다. 오씨가 부인이야. 자, 요 사이에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진채봉입니다. 거기 진채경. 여기에 태어난 애가 진채경이야. 근데 진채경은 아름답고 여자야. 그냥 아름다운 걸 수집하고 이런 거 장신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음도 착해요. 어느 날 어떤 시비가 오더니 근데 옛날 사람들 그 시비를 보면 그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나 봐. 윗사람이 개차반이면 시비도 얼굴이 개차반처럼 생겼어요. 근데 윗사람이 좀 아주 성실하고 아주 귀공자야. 그러면 그 시비도 그렇게 보였나 봐. 근데 아주 말정한 시비가 오더니 이 옷가락지를 팝니다. 옷가락지를 파는 거야. 근데 이 옷가락지가 너무 예쁘니까 진채경이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저 옷가락지가 너무 예뻐 갖고 싶다라고 했더니 오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옷가락지가 예쁜 걸 떠나서 그 옷가락지가 왜 팔리는지 그 연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걸 왜 팔려고 하냐 했더니 설명하는 거야. 저는 남어사 때 그 어르신이 있는데 도둑놈을 만나서 남어사 댁에 어디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남어사가 안 죽었어요. 돌아가시고 지금 그 딸만 살아서 우리 둘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딸이 있는데 그 아씨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옷가락지를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채경이 오씨한테 전했더니 그럼 그 시비가 모습이 어떠냐. 아주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던데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한번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써? 진채경이 아니 그러면 아빠도 다 돌아 죽고 혼자 사는 거야? 불쌍해 엄마. 옷가락지도 갖고 싶지만 쟤를 같이 키워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남채봉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할까 하면 수양딸로 삼습니다. 수양딸로 삼아요. 그러니까 진채경이 있고 남채봉하고 함께 크는 거야. 그러니까 진씨와 남씨가 같이 크는 거야.
그럼 남체봉은 갑자기 여기 왜 오냐? 아, 그럼 여기 뭐야? 뭐 남동생도 있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물어봅니다. 남동생은 과거 시험 보러 이미 딴 데서 공부하러 갔고요. 진영수는 어디서요? 관직 생활 때문에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씨와 진채경 여자밖에 안 살더라.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씨가 아주 뭐야? 긍정적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여인의 그 밑에 크는 자식도 되게 긍정적이겠죠. 그 밑에 수양딸로 크는 남체봉도 아주 예쁘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수이고 윤혁이 화우과 가면서 야, 내 딸 윤옥화가 있는데 네 아들 대단하다며 화진이랑 결혼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 진채경과 윤여운이 서로 결혼합니다. 여기가 진채경이 여기에서 결혼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그 집안에 아주 남채봉이라는 참한 여인이 있더라. 그 애가 화진같이 훌륭한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 딸 데려가면서 남채봉도 같이 데려가라 해서 나온 애가 얘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렇게 온 거야. 무슨 말이겠죠? 자,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누가 죽냐면 이제 결혼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화옥과 윤혁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해서 윤혁의 딸 윤옥화와 화진과 결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윤혁이 얘기하면서, 아니, 내 사돈댁에 남채봉이라는 애가 참한 애가 있는데, 수양딸인데, 걔를 데리고 부인을 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옥이 사망합니다. 요씨 사망, 얘는 먼저 죽었어. 일찍 죽었고, 화옥 사망. 그죠? 요쪽 요씨 사망, 화옥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집안의 어른이 누가 되는 거야? 심씨가 집안의 어른이어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 성부인이 있죠. 그래서 이 심씨는 그간에 있었던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야. 내 아들을 감히 내 장자인데 아니 이런 첩의 아들한테 보내려고 한다 이라고 생각하니까 해코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때마다 성부인이 딱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딱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보러 갑니다. 과거를 보러 갔더니 성준, 유공자, 화진, 윤여운 남자들 있죠. 얘네들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다 합격합니다. 근데 화진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장원급제를 한대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2년에서 6년에 한 번 꼴로 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뽑는 인원도 적은 거야. 거기서 1등을 했으니까 화진은 엄청난 거겠지? 엄청난 거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다 집으로 돌아와서 각각 장원급제를 하니까 각각의 관직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준도 관직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 엄마를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고 화진도 어떻게 했어요? 장원급제 했으니까 1등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겠죠. 황성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심씨와 화춘이 해코지합니다. 화춘은 떨어져요. 아주 말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코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황성에 들어가면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힘이 세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 자신의 적자 자리를 장자 자리를 없애버리고 지가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너는 새끼야 너는 아버지한테는 황성에 있지 말라고 엄송댐에 있지 말라며. 근데 너는 왜 굴러 가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화진은 부모를 아주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여기도 죽었어요? 정씨도 죽었고요. 부모를 아주 부모처럼. 심씨는 화진을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화진은 심씨를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지 않겠어요. 또 형이 와서 얘기합니다. 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지 않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집안에 성부인이 떠나니까 심씨와 화춘이 계속 해코지합니다. 화빙선 때리고 화진 때립니다. 못살게 말로 하는 걸 떠나서 때리기도 해서 기절까지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난리가 나요. 자, 이 상태에서 화진만 못살게 구냐? 아니야. 이 부인 윤옥화와 남채봉도 못살게 굽니다. 특히 윤옥화를 더 못살게 굴어요. 근데 집안에 누가 나타나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냐면 임시 부인 밑으로 첩이 들어옵니다. 자, 첩이 누구냐면 조씨가 들어옵니다. 조씨. 얘가 완전 개차반입니다. 첩이니까 이 조씨가 나도 정실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저 임시 내쫓아버리면 부인이 될 수 있겠네? 왜냐면 내 친구는
내 친구이자 화춘의 친구인 누가 있냐면 범한이라는 애가 있어. 범한과 장평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장평, 범한과 장평. 일단 범한과 장평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상태가 안 좋은 애야. 화춘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조씨와 범한, 장평이 짜요. 이렇게 모략을 세웁니다. 아주 모략을 해요. 나쁜 놈들 모여서 뭐 하냐면 저 임시 부인을 보내자, 없애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임시 부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단은 뭐냐면 일단 화진을 먼저 죽이자. 왜냐면 꼴보기 싫은 놈이니까 이거 죽이자 해서 얘를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화진이 뭐 모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굴 죽이려면 이제 심씨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큰어른이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씨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제거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심씨가 가만히 보니까 자객이 왔어? 이 새끼 누가 보냈을까? 내가 이 새끼 지 잠 좀 못 살게 굴었다고 이놈이 나한테 자객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심씨가 황제한테 이릅니다.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진이 이제 관가에 끌려옵니다. 끌려왔는데 관가에서 보니까 아니 화진이라는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가에서 화진한테 물어봐요. 아니 네 엄마가 널 죽이려고 했던데 사실이냐 했는데 화진은 그렇지 않잖아.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는데 엄마가 썼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썼다라면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엄마를 죽이는 큰 죄죠. 그죠? 엄마를 큰 죄니까 사약을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됐지. 조씨 부인의 생각에는 어떻게 써? 그렇게 제거하면 되겠다 해요. 임씨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좀 뭔가 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씨가 범한과 장평을 짜서요. 뭐냐면 장평을 임씨 부인의 옆에다 붙여요. 제 바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쫓김을 당합니다. 얘는 쫓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진은 장원급제를 했지만 이제 귀향을 갈 건데,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귀향을 보내서 죽여버려야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범한과 장평이 이제 누구 하냐면 엄승의 아들을 좀 꼬시자. 엄승의 아들한테 꼬셔서 쟤를 죽여버리자. 빨리 하자. 빨리 일처리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평이 뭐 하냐면 저 엄승을 죽이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얘가 귀향을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엄승의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화춘과 이 범한과 장평이 만나서 얘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이 짠 거야. 이렇게 둘이 짜서 뭐라고 하냐면 화진을 죽이고 요 윤옥하란 애가 예쁘니까 엄승애한테 바치자라고 합니다. 즉 윤씨 부인을 바치기로 합니다. 곡물 일종의 곡물 이상하다. 곡물로 보내려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엄승이 일단 보고 일단 윤옥하란 애가 어떤지 보고 보내요. 그때 윤여운이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 윤여운이 뭐 하냐면 둘이 쌍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여장을 합니다. 여장을 해요. 근데 윤여운도 윤옥화 못지않게 엄청 예쁜 거야. 그래서 윤여운이 여장을 한 상태에서 엄승한테 갑니다. 엄승에게 가요. 그랬더니 엄승에게 갔더니 엄승이 뿅 갑니다. 뿅 가요. 여장 윤여운을 보고 나서 뿅 가요. 엄승 아들이 뿅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사랑을 하자, 하룻밤을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윤여운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걸 허락해주면 할게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부부의 관계였으니까 얘를 죽이는 건 부부의 연이 있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살려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 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룻밤을 보내지 않겠어요 라고 해요. 엄승의 아들은요 몸에 애가 탄 거야. 그래서 일 처리를 빨리 합니다. 즉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귀향지에 갑니다. 귀향지에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귀향에 가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귀향에 가서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
자, 귀향. 자, 귀향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귀향을 갑니다. 자, 화진이 귀향지에 가면, 우리 주인공이 가면 항상 도우미들이 따라오지요. 그죠? 하필이면 거기를 갔더니 어디 아니면 곽공이라는 애가 있어요. 곽공이라는 애가 얘에게 뭐 하냐면 병서를 가르칩니다. 병서를. 그래서 싸움하는 법 뭐 이런 거 이미 공부는 잘하기 때문에 알고 병법이라든가 이런 걸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곽공은 일종의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군요. 조력자네. 얘는 일단 조력자네. 그래서 화진이 원래 공부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병법에 이제 능숙해지게 됩니다. 만렙이 되겠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뭐야? 저기 해적들이 나타납니다. 해적은 서산해라는 해적이 나타나요. 유배지에 있지만 나라에 해적이 있다니 어떻게 해서 관직은 없지만 나가서 싸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백의 종군합니다. 유배지에서 내가 싸움에 만렙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관직은 없지만 해적이 있다니 해적을 소탕하러 갑니다. 해적 서산해. 서산해를 소탕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적을 나라에서 참 골칫거리였는데 그것을 소탕해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 유배지에 있는 놈 누가 그렇게 했지? 화진이라는 애입니다. 그 놈에게 어떻게 했어? 정남 대원수의 벼슬을 내려라 합니다. 그래서 백의종군 했는데 이제 뭐 하냐면 정남 대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화원수 하면서 호칭이 바뀝니다. 대원수가 됩니다. 정남 대원수가 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남쪽이 이거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합니다. 남방에 정남 대원수가 돼서 남방에 어지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소해라. 어지러움을 역시 해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야, 세상 일을 다 해결해주네? 야, 이거 되게 훌륭한 놈이구나. 그래서 얘는 벼슬, 진국공이라는 엄청난 벼슬을 주게 됩니다. 엄청난 벼슬을 줘요. 그리고 나서 아니 그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유배를 올 수가 있느냐.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여차 심씨 화춘 나쁜 새끼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겠죠. 그럼 안 되겠다. 저놈들을 처벌하자 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시키냐면 아까 유공자 어딨어? 유공자. 얘가 어사가 됩니다. 어사가 돼요. 그런데 어사가 됐는데 뭐가 냐면 자꾸 나 부인이 멍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터졌지? 맞았지? 왜 맞았어? 아니 왜 그랬을까? 따져요. 그래서 황제가 쟤를 처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화춘과 심씨가 관가에 끌려오는데 갑자기 화진이 얘기합니다. 형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아주 계속 악행을 저질렀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선인이 악해지지 않는 거야. 나한테 화를 한 번도 안 내네. 그래서 반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누가 할 거냐면 화춘의 반성이 일어납니다. 화춘의 반성이 일어날 거야. 어떤 반성을 할 거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했다. 나와 엄마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화춘을 이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야? 조씨. 그 다음에 범한, 그 다음 뭐야? 장평 이런 애들입니다. 이용한 걸 어떻게 하냐면 범한이 이제 조씨와 이제 힘을 합쳐면서 어떻게 해서 임시 부인 제거했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조씨가 일부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장평이 이러다 보면 나의 지위가 약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춘에게 고자질합니다. 조씨하고 얘가 얘한테 고자질을 해요. 조씨하고 범한은 불륜관계고 그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임시부인도 내쫓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귀사신의 전말을 다 알아요. 조씨하고 범한과 장평이라는 놈이 어떻게 하면 우리 멍청한 나를 이용하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엄마 심씨 있죠. 심씨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주변에 많았어요. 누가 있냐면 그 시비들이 심씨를 이용합니다. 개향과 난향이라는 애도 마찬가지야. 개향과 난향이라는 애는 조씨가 다 돈으로 구워 삶았거든요. 온통 우리 집안에 엄마와 나를 이용하는 놈만 있구나.
그런데 내 동생 화진은 어떻게 했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해서 믿어주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서 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겠죠. 아까 남채봉의 압박은 죽은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아까 곽공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남채봉의 아빠도 찾아오고요. 임시 부인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전체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우리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지점은 어딘가 볼게. 그냥 흔치 않은 지점이고요. 보통은 화욱과 그 다음에 심시, 그 다음에 화진 나오는 그 지점인데 여기는 지금 누구지? 진채경이 나오는 그 지점이군요. 한번 볼게요. 이때 진도독의 부인 오씨가 진도독 동그라미 쳐볼게요. 도독은 현대말로 하면 군사사령관, 군사사령부 이런 지휘야. 그죠? 무신 지휘입니다. 진도독이 진영수고 오씨가 진영수와의 부인이죠. 9살밖에 아니 되는 딸을 두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채경입니다. 진채경. 그죠? 이따 나중에 윤씨 부인의 남동생인 윤여옥과 결혼하게 됩니다. 안색이 옷같고 덕행이 현숙함으로 부인이 종애하여 매양 좋은 그릇과 폐물을 만나면 값의 다소를 불문하고 사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엄마가 애지중지 하는 거야. 갖고 싶은 거 있어?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뭐 이러고 있었나 보죠? 이날 시비 요영 동그라미 시비라고 했네. 옥환 한 쌍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옥환이 바로 뭐겠어? 생계가 어려우니까 반지를 파는 거야. 차물이 비록 조그만 옥환이지만 옥품이 기묘하여 가히 우리 소저와 흡사할 것 같습니다. 즉, 채경이 너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겠죠? 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그 소저가 채경이죠. 쥐고 노려하지 않는 것 같더라. 아니, 네 집 소저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손에 끼었던 보물을 판단 말인가. 내 마땅히 모친께 구하고 값을 3배를 주어서 그 아끼는 마음을 위로하고 있을 거야. 갖고는 쉽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해서 3배로 하는 거야. 마음은 착하기도 하네. 그랬더니 엄마가 소저는 다만 이 옥환의 기이한 것만 보지 말고 그 옥환을 파는 주인이 더욱 기이함을 아직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의 모양은 어때더냐. 그 사람의 나이는 13세쯤 되고요. 몸에 청유를 입었는데 제 스스로 남의 집 사환이라고, 그러니까 남씨 집 사환이라고, 그 자태와 행동은 드문 교수라도 미치지 못할까 싶습니다. 시비이긴 한데 되게 예의 바랐나 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부인이, 그게 아까 맨 위에 있던 오씨입니다. 부인이 나와서 옥환을 보고 매우 놀랍더라. 옥은 곤산의 백옥가쇼, 구슬은 바다 밑에 경주라. 겨울에 끼면 차지 아니하고 밤에 비치면 명광이 있나니 이는 심상한 지포배가 아니다. 이건 좀 명망 있는 아주 높은 벼슬 같은데? 보물 같은데? 부인이 자신의 견식을 자랑하며 이것을 팔러온 사람을 부르라고 시비에게 분부했습니다. 요영이 개앵 동그라미, 개앵이 바로 뭐냐면 남채봉에 함께 있던 시비인가 보죠. 데리고 한 가지로 들어오니 부인과 소저가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게 여겼습니다. 개앵이 부인에게 배례 인사하고 부인의 뜰에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묻기를, 허허, 네 용모를 보니 부귀한 집의 시녀이거늘 무슨 곡절로 옥환을 가지고 분주히 팔려고 하느냐. 개앵이 이런 동안에도 자기의 임무를 척척 해내고 있었으니 눈을 들어 살핌에 부인은 과연 성덕이 안무에 나타나고 소저 또한 온화하고 정숙한 거야. 일단 쫙 주변 사람을 스캔해 본 거야.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챈 거야. 개앵이 심중에 기뻐하며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는 남어사댁의 시비입니다. 노약해서 어르신께서 나라를 죄를 얻어 악주로 귀양가다가 수적을 만나 노야와 부인은 강중에 던진 바 되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중, 움직이는 중 죄인 여러 사람이 다 죽었고
홀로 9살 먹은 소저만이 요행으로 면사하여 죽음을 면해서 노상에서 방황할 때 외로운 약질이 살 길이 없습니다. 손에 끼었던 옷칼을 팔아 하루라도 목숨을 보존하려 하는 겁니다. 즉 부모 다 죽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여인 9살 딸만 남았어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서 팔려고 해요. 계행이 이렇게 대답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 말에 부인은 자면하여 말이 없고 소저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남소저의 정경 이야기를 들었더니 소녀는 자연 심간이 서늘하여 아픔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 9살로 여하로 궁천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래요. 부모가 죽었으니까. 품고 또한 의지할 데 없으니 원컨대 모친의 성덕을 내리세와 가문을 거두어 두시고 소녀와 같이 양육하신다면 남씨 내외가 지하에서도 감동하지 않겠어요? 양녀로 키워달라는 거네. 수양딸로. 부인이 어른 딸의 등을 만져주며 너의 어진 마음이 여차하니 내 어찌 아니 들어주겠냐? 오케이 하고 개영더러 그 소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되 이 앞 숲 사이에 있습니다 하고 개영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교자를 가지고, 교자는 가마를 가지고 개행을 따라가 남소저를 맞아오라고 이르고 또 요용으로 하여금 소저에게 전달하여 말하기를 귀소저가 별난을 만나 불행하게도 도로에 유리한다 하니, 도로에서 떠돈다 하니 노신이 특별히 맞아드리려 한다. 이때 남소자는 개행을 보내놓고 소식을 기다리더니 이윽고 개행이 5, 6명이나 되는 차환으로 머슴들 더불어 교자를 건너려 오거늘 소저 내심 생각하기를 진씨가 과연 내 척분인가 보다. 척분이라는 것은 성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건 딱 눈치챈 겁니다. 아, 나를 데리고 살려나 보다. 눈치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교자와 시비가 어떻게 오겠어? 개행과 요영이 더불어 소저 앞에 와서 요영이 소저에게 부인의 말을 전하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부인이 당신 데리고 오래 라고 했나 보지? 소저가 곁눈으로 개행을 보니 이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개영한테 물어보는 거지? 개행이 그 뜻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는 진도독의 노야댁입니다. 비록 우리 댁과 친척은 아닌데 그 댁의 노야는 어르신이죠. 임소에 계시고 남자 없네. 공자는 오빠는 해남에서 공부하시고 다만 부인과 소저만 계시는데 여자만 살아. 그 인품과 성덕이 사람의 마음을 감독해 왔습니다. 소저는 조금도 염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와 아울러 진소저의 말을 설명해주자 소저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할 수 없지. 또 그 집에 남자가 없다 했으니 다양하게 여겨 교자에 올라 진부에 갔습니다. 요영이 먼저 부중에 돌아와 남소저 온다는 기별을 고하고 오씨 부인과 소저가 크게 기뻐하여 중당에서 자리를 베푸고 기다렸더니 이윽고 남소저가 왔어 고하기를 부인과 소저가 맞아들여 당에 올리니 남소저가 자리에 나아가 부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소저와 더불어 조상하며 인사하며 그러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어이구 슬퍼 어이구 안타까워 나아가 남소저를 붙들어 위로했습니다. 노신이 아까 귀댁 비자로 하여 그대의 봉변을 들었더니 불승 비감이라 너무 슬프다. 여아가 그대를 내 딸이 그대를 한번 만나볼 것을 지극히 원해서 비자 요양으로 하여금 청했다. 다행히 누사의 왕 누추한 곳에 직접 와주시니 꽃다운 얼굴을 봤더니 노신과 여아의 원이 족하는구나. 남소저가 눈물을 거두며 다시 일어나 절을 하고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소아는 팔자가 기구하여 만리타양에서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여 혈혈단신 일개 피자를 데리고 전진 유리하와 지향할 바를 몰라 망극했었는데 천만 의외로 거두서 주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입니다. 하고 실성통곡하니 부인이 재삼 위로하며 눈을 들어 살피며 요조한 태도와 현숙한 언동이 비의 초췌한 중에도 여실히 드러났답니다. 되게 가난한 모습이지만 걔의 행실이 되게 뛰어났나 봐. 부인과 소저가 너무 좋아했대요. 이렇게 해서 진소저가 남소저를 인도하여 자기의 침방에 들어가 비단 병풍과 수놓은 족자를 걷고 흰 돗자리를 펼쳐서 미죽을 친히 권했더니 아직 10세도 차지 못한 소아의 예절이 이러하니 어찌 기특하다 하겠습니까? 예절 바른 여자였어요. 만났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드문 지점을 어떻게 딱 갖다 놨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어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